이어서 모닝와이드 3부가 방송됩니다. 대전 현충원에 꽃이랑 꽃은 모조리 먹어치우는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더욱 이상한 점은 사람들이 이 녀석을 반기고 또 좋아한다는 건데요. 현충원에 나타난 수상한 손님의 정체, 잠시 후에 밝혀보죠. 한강에서도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그 길이만 좋게 10m가 넘는 거대한 몸집. 영화 괴물의 실사판이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까지 돌기 시작했는데요. 괴생명체의 정체, 미스터리 리부트에서 추적했습니다. 늦가을 지나 계절이 겨울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 내 집만큼 편하고 좋은 곳이 없죠. 그런데 아파트 입주를 코앞에 두고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해 가구만 100여 가구가 넘는다고 하는데요. 날에서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굴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 겉보기에는 완공된 듯하지만 속사정은 좀 다릅니다. 아파트 주변엔 건물을 짓다 말고 남은 자재들이 그대로 쌓여 있었는데요. 지금 이곳은 올 3월 입주 예정이었던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공사가 중단된 채 완전히 방치돼 있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외장 쪽은 다 됐는데 안쪽을 보시면 알겠지만 내장 공사는 전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이 천정이랑 벽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이 내부엔 시멘트와 배관이 적나라하게 노출돼 있는 등 공사가 갑작스럽게 중단된 흔적이 역력합니다. 이곳에서 차로 30분 떨어진 곳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는 입주 예정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작년 11월 달경에 계약을 했고 3월 입주 예정이었는데 한 달 정도 여유를 두자라고 해서 저는 4월 말로 저희 집을 양도를 하고 그러고 나오게 된 거죠. 입주를 코앞에 두고 원래 살던 집을 팔았지만 정작 갈 곳이 없어진 상황. 혹시 계약서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확인 결과 계약서 상에는 입주 예정일이 올해 3월로 명시됐는데요. 그러나 건설사에서는 올해 3월도 모자라서 7월과 9월에도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심지어 이번 달엔 또다시 내년 1월 입주를 약속하는 등 차일피일 미루는 모습. 이 새 집의 꿈도 잠시 이제는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가족들과도 뿔뿔이 흩어져 지내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여기 절반 3분의 1만한 고시텔에도 있었어요. 금방 끝날 줄 알고 와이프는 처가로 가고 애들은 이제 기숙사가 있고 같이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지게 된 거죠. 이렇게 피해를 입은 입주 예정자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2년 전세 후에 살아보고 이제 2년 다시 갱신을 해서 4년을 살아보고 그리고 나서 그 분양 가격으로 전세 금액으로 그대로 분양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였죠. 솔깃한 분양 조건에 100여 세대가 전세금의 10%인 3,500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지불했고요. 피해 금액은 무려 40여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자, 이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건설사 대표는 9월 말까지 계약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았는데요. 세입자들한테 돈을 내려요. 그래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게끔 해달래요. 지금 건축을 돈이 없어서 못하니까 좀 몇천만 원 좀 격추를 해라. 못하겠다라고 그랬죠. 건설사 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입구에 마련된 홍보관은 사람이 오랫동안 드나들지 않은 듯 텅 비어있는 모습. 마찬가지로 본사 사무실에도 인적을 전혀 찾아볼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수소문 끝에 건설사 측 변호사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주관하는 건설사가 큰 사업을 벌이고 있어요. 사업 추진이 지연됐고 그다음에 원자재값 상승 또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하락하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좀 애로를 겪고 압박을 받다 보니까 중단이 된 것이고요. 보통 부동산 개발할 때 시행사는 개발을 구상하고요. 시공사가 건설을 하죠. 이때 시공사가 금융기관에 시행사를 연대 보증해주면 금융기관에서는 미래 수익을 담보로 시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줍니다. 이를 부동산 PF 대출이라고 하는데, 자, 이 부동산 호황기 때 급증한 PF 대출로 인해서 올해는 자금 조달이 더욱더 어려워진 상황. 이번 주에 채권단을 만나서 또는 자금을 대주겠다는 쪽을 만나서 우리 건설회사가 갖고 있는 자금 압박을 해소할 그런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9월 30일에도 충주현 아파트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부동산 PF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자금난을 겪게 된 시공사가 부도 사태를 맞은 건데요. 처음에는 뭐 안 믿었죠. 택지 개발 사업인가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어쨌든 시공사가 부도가 난 상태예요. 더 큰 문제는 이런 사태가 한동안 속출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원도 중도의 중도개발공사가 10년 넘게 브랜드를 건설하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정말 큰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은행의 대출이 막힌 상태고요. PF도 더 이상 진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작은 건설사들은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죠. 도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L 테마파크 개발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던 강원 중도개발공사는 강원도의 보증을 받아서 2,050억 원을 빌렸는데요. 신용 최고 등급에 준하는 지자체 보증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최근 강원도가 희생 신청 계획을 발표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다시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하고 그럴 때는 부도가 나고 건물까지 짓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 이미 낸 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 아빠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속상했고요. 가족들한테 미안함이 제일 크죠. 이들을 보호할 대책이 마련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영웅들이 잠들어 있는 대전 현충원. 고귀한 이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가는 수상한 손님이 있다고요. 안에 없이 튀잖아요. 먹으려고 찍었지만 심해요. 이거 애교. 화단 옆에 보면 철조망이 쳤죠? 꽃을 못 따먹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저렇게 한 거라고. 그래 저렇게 하는 사람 다 따먹으려고는. 저런 꽃을 좋아해 애들이. 싱싱한 거. 화분에 심어놓은 국화꽃을 다 따먹자 현충원에선 원내 모든 화분에 펜스를 설치하면서 철통 방어에 나섰습니다. 현충원을 잔뜩 긴장하게 만든 수상한 손님. 1m 밀착 르뽀에서 취재했습니다. 현충원을 제 집처럼 자주 찾아오다 보니까 이미 참배객들 사이에서는 유명하다는 이 손님. 어머? 묘비 사이를 유유자적 어슬렁거리면서 걸어다니는 수상한 모습 보이시나요? 국내 유일무이 현충원을 마치 제 집 삼았다는 이 녀석. 영험한 장소에 나타나는 손님인 만큼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은 아닌데요. 녀석은 정말 이곳에 자주 나타나는 걸까? 사실 확인을 위해 녀석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때 힘들게 굳이 찾아 나설 필요도 없이 현충원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여유롭게 아침을 즐기고 있는데요. 부지런한 이 손님의 정체는요? 이게 또 꽃사슴이라 꽃 모양들이 까짝까짝 이렇게 다 펴져갖고 보기도 이쁘거든. 밤비네요, 밤비. 등에 있는 무늬가 꽃처럼 피어 있어서 아름다운 사슴이죠. 바로 꽃사슴인데요. 꽃사슴이 이곳 대전 현충원을 매일처럼 찾아온다는 수상하고도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보기가 드문 동물이다 보니까 찾아와 주는 것도 반가운데요. 그런데 이 녀석의 행동이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리 와봐. 사진 찍어줄게. 완전 포즈 취해주네, 너? 포토타임을 기다려주는 팬 서비스까지. 사람을 피하기는커녕 참배객들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현충원 어디에서나 환영받는다는 꽃사슴. 신기하네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반나절 이상을 이곳에서 지낸다고요. 그래서일까? 묘역을 오고 가는 녀석의 행동이 제 집을 활보하는 것 마냥 너무나도 익숙해 보이죠.
그런데 왜 하필 애들 이곳 아빠 여기 현충원에 나타난 모셔놓고 걸까? 일주일마다 왔었거든요. 그럴 때 생화도 많이 갖다 놓고 했었어. 그러면 진짜 꽃잎만 싹 없어지고. 실제 묘역에 헌화된 꽃들 중 꽃잎만 사라진 꽃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알고 보니 참배객들이 놓고 갔던 꽃들을 사슴이 다 뜯어먹었던 거죠. 그리고 사람을 크게 경계하지도 않는 이 녀석은 참배객들이 주는 먹을거리를 얻어먹기 위해서 이곳에 그동안 나타났던 겁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배부르게 식사를 즐기고는 산으로 유유히 올라가 버린 꽃사슴. 이제 볼일 다 본 건가 싶던 그때 사슴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새끼도 있네. 혼자가 아닌 새끼와 함께 나타난 건데요. 꽃사슴은 무리를 지어 살고 있던 거죠. 그렇다면 혹시 이곳 현충원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요? 혹시 현충원에서 키우시는 건가요? 네, 저희 현충원 내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건 아니고요. 1970년 국립묘지를 공원화시키면서 현충원 내에서 사슴을 키웠다는 건데요. 사슴장을 운영하면서 여러 마리의 사슴을 키웠던 대전 현충원. 왜 지금은 없나요? 20여 년 전쯤에 저희 현충원 내에서 사슴장을 운영을 했었는데요. 관리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인근 야산으로 방생을 하게 되었는데요. 방생된 꽃사슴 중에 일부가 자연 번식을 해서 현충원 내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뒷산에 털을 잡은 상황. 하지만 먹이는 대부분 묘역에서 해결하는 이 녀석들. 산이 지내기가 괜찮은지 둘러봤습니다. 와, 여기 이 취식근이 있네. 이거 보세요. 뜯어먹은 자국. 자기 머리 높이에 있는 것을 아주 편하게 좀 먹을 치운 겁니다. 이런 데는 누워서 쉬었던 자리이고 배설물도 있어요. 이야. 배설물이 이렇게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은 안정한 곳이다라는 거고 우리 집이고 내가 여기 계속 살고 있어라고 이렇게 표시를 남기는 거예요. 다행히 산에 잘 적응해서 아주 편안하게 지내는 걸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 그런데 걱정할 만한 상황이 생겼네요. 거기가 내부에 숲빛이 있어서 풀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풀이 이렇게 많은데 싶은데 이런 아유, 것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풀이 다 먹을 수 있는 부위가 있는 게 아니고 사슴 종류가 풍부하게 먹을 만큼의 풀이 숲 안쪽에는 없는 거예요. 울창해 보였던 숲. 하지만 풀만 먹는 꽃사슴들에게는 큰 나무로 빼곡한 이곳이 마치 텅 빈 곡강과 마찬가지인데요. 살기 위해서 털을 옮기는 수밖에 없던 찰나. 다행히 현충원에 생화나 잔디 그리고 참배객들이 두고 갔던 제수 음식이 있어서 허기를 달래가며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거죠. 참배객들 역시 싫어하거나 사슴들을 쫓아내지 않고 배고파하는 사슴을 마주칠 때마다 먹을 걸 챙겨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녀석들의 전용 식당까지 생겼다고요? 전용 식당. 아니 항상 2시간이면 내려와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밥 먹으러? 아무 때나 가는 게 아니라 사슴들이 시간을 딱딱 맞춰서 찾아간다고요. 둘이 지금 뭐 먹고 있는 거예요? 국수. 했으면 내려올 걸. 네? 사실 이곳은 참배객들을 위한 무료 국수 배식소인데요. 사슴들도 이곳을 매일 찾는다고요. 심지어 7년이나 된 오랜 단골 손님이라고 하는데요. 아니 꽃사슴도 제 말하면 온다고 했던가요? 지금 오네요. 왔네. 인사로 눈도장부터 찍고 전용 자리에서 국수를 기다립니다. 배가 많이 고팠는지 혀를 날름거리면서 사람들한테 간절한 눈빛을 보내는 이 녀석. 그 간절한 눈빛에 바쁜 일 다 제쳐두고 국수 한 그릇 얼른 가져다 주는데요. 내려놓자마자 너무 신기하죠? 한 번에 호로록 어디서 배우기라도 한 건지 제대로 된 면치기 기술을 선보이면서 한 그릇 뚝딱 해치웁니다. 이야, 국수 한 그릇을 다 먹고도 아쉬운지 바닥을 핥고 또 핥는 이 녀석. 하지만 리필은 어림도 없다는 걸 느꼈는지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는데요. 사슴은 언제부터 국수 맛에 눈을 뜬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손님들이 국수를 이렇게 한 번씩 던져줬던 거지 처음에. 이제 손님들이 사슴이 국수를 좋아해요. 우리가 던져주는 간식은 안 먹고 국수를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가 국수를 갖다가 개를 줬지요. 아니 그런데 이거 국수를 좋아해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닌가요? 안 먹은 척 배고픈 눈을 하면서 다시 등장했네요. 그런데 이건 또 무슨 상황이죠? 뒤따라 내려오는 저 녀석은 새끼 아닌가요? 어미가 새끼를 데리고 왔습니다. 먹여야죠.
이건 뭐 안 주려고 해도 안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결국 새끼와 함께 국수 한 그릇을 더 얻어먹는 이 녀석. 어미와 새끼의 합동 면치기를 선보이면서 식사를 이어가는데요. 아, 이제야 만족스러운 듯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슴들이 걱정된다는 사람들. 워낙 좋아하고 기다리고 막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긴 하는데 그게 초식동물이잖아요. 탄수화물을 섭취한다는 자체가. 먹어도 되는 건지. 아, 먹는 거 상관없어요. 이제 사슴과 동물이 굉장히 발달했고요. 국수 같은 것도 아주 잘 먹어요. 또 하나 식감이 좋으면 거의 홀릭 상태까지 갑니다. 우리가 우려하는 거에 불과할 뿐 이 친구들에게는 비빈 대접이에요. 사슴은 참배객들이 있어서 배를 채웠고요. 참배객들은 꽃사슴이 있어 허전하고 쓸쓸한 마음을 채울 수 있었죠. 서로 부족한 건 채워주는 것. 이게 진정한 공생의 모습 아닐까요? 의미 있는 곳이잖아요. 의미 있는 곳에 상스러운 동물이 와 살고 있으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못 보는 광경인 거라니까 보기 좋죠. 현충원에 살고 있는 꽃사슴 가족들. 녀석들이 부디 이곳에서 오래도록 건강하고 즐겁게 지내길 바랍니다. 네, 정말 예쁘게 생긴 꽃사슴이 면치기를 해요. 세상에. 깜짝 놀랐어요. 낯설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정말 눈을 떼지 못하겠는데요. 네. 앞으로도 현충원이 사람과 야생동물 또 호구경영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사랑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신기하네요. 다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맛이죠. 빨간 매운맛의 인기 비결 파헤쳤는데요. 풍문으로 들었어. 함께 하시죠. 여기 대한민국을 알싸하게 매료시킨 마법의 가루가 있습니다. 매콤한 매력으로 사람들을 열광시킨다는 이 가루의 비밀 들려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나나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음식은요. 돈가스랑 떡볶이고요. 선화김치 준비했어요. 맛있게 잘 먹을게요. 매운맛 고수들만 먹는다는 맵기 4단계 떡볶이를 크게 지금도 한입 너무 맛있긴 하지만요. 저는 너무 맵지 않아가지고요. 매운맛이 부족하다며 그녀가 내놓은 특단의 조치는 매운맛의 근원이라는 캡사이신. 마치 한 통 다 털어 넣으려는 듯 정말 거침없이 뿌리는데요. 매움의 강도조차 가늠되지 않는 새빨간 음식. 이 매운 기색 하나 없이 먹는 나나 씨. 그녀의 이런 불맛 먹방은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요. 보기만 해도 매워요. 그녀가 이렇게 매운맛을 즐기게 된 데는 사람들의 관심도 한몫했다고요. 제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는 것도 있고 매운 음식을 올렸을 때 반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준비하게 되는 것도 있었어요. 여러 가지 반응이 있긴 한데요. 와, 매운 거 정말 잘 먹는다. 아니면 대리 만족을 많이 하세요. 먹어도 좋고 먹는 걸 보기만 해도 좋다. 한국인의 소울푸드가 된 매운 음식. 그 인기가 식을 줄 모른답니다. 젊은 친구들이 매운맛을 요구를 많이 해서 개발하게 됐고 물량이 너무 많이 나가니까 생산이 못 따라갔죠. 한정판으로 출시가 됐는데 출시 한 달 만에 완판이 됐고 매운맛 제품들 꾸준하게 인기가 있고 앞으로도 시장 경쟁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인들은 도대체 왜 매운맛에 열광하는 걸까요? 스트레스 쌓이면 매운 걸 찾게 되는 거 같아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매운 게 당기는 거죠. 그걸 먹으면은 카타르시스가 느껴진다고 그럴까?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매운 음식 정말 스트레스 수치를 낮춰주는 걸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스트레스 지수를 측정할 수 있는 뇌파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뇌파 측정을 시작합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의 뇌파를 측정하고요. 그 다음 동일한 조건 아래 단 음식과 매운 음식을 섭취해 두 뇌파를 비교해보기로 했는데요. 먼저 단 음식을 먹고 난 후에 뇌파를 측정해보니 공복때보다 빨간색 영역이 확실히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매운 음식을 먹고 난 후에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단 음식을 먹었을 때보다도 확연히 줄어든 빨간색 파형. 빨강색으로 이 뒤편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게 이게 다 스트레스 파거든요. 단맛보다는 매운맛이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데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 있는 뇌파인 것 같습니다. 매운 음식과 스트레스 사이에 분명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건데 그 원리는 뭘까요? 혀에는 그 오감각이 있는데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이렇게 5가지 감각만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매운 감각은 들어가 있지 않죠. 매운맛은 혀의 미뢰가 감지하는 오감이 아니라 뇌에서 감지하는 신경이라는데요. 매운 감각은 그건 통각을 느끼는 통각신경입니다. 그러니까 열감이나 그 아픈 감각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매운맛이 들어가면은 그걸 통각으로 인식을 하면서 그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뇌에서 그 엔돌핀과 도파민 그리고 아드레날린을 분비시킵니다.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되면 우울감과 그 불안감 그리고 스트레스가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즉, 매운 음식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뇌는 이를 통증으로 인식, 비상 상황이라 여겨서 천연 진통제를 내보내는데요. 이때 스트레스가 해소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매운맛도 또한 내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그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매운 음식을 찾게 되고 그 자극을 더 바라게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매운 음식을 찾아서 드시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매운 음식에 의존하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이 매운맛도 내성이 생기기 마련, 중독에 주의해야 한다고요. 매운 음식에 관한 또 다른 풍문이 들리는 곳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 매운 음식으로 다이어트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이어트요? 실제로 효과가 있으셨어요? 네, 효과가 있었어요. 이번엔 매운 음식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 그 믿음에 매 끼니마다 청양고추를 먹는 것은 기본, 매운 소스까지 더해서 그야말로 빨간맛 다이어트 중이라는 혜인 씨. 매우면 좀 물을 또 많이 먹게 되니까 포만감도 더 되고 닭가슴살 먹고 그냥 도시락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매운 거를 좀 곁들이면서 다시 이제 입맛을 좀 돋구니까 질리지도 않고 더 다이어트를 좀 유지하기가 좀 쉬운 것 같아요. 그녀의 믿음대로 매운 음식은 정말 살을 빼주는 요약이 맞을까요? 매운 음식 속에 있는 캡사이신 성분은 몸의 대사 기능을 높여서 지방의 축적을 막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작용으로 인해서 매운 음식이 다이어트에 일부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아주 미미한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매운 음식 다이어트에는 결정적인 맹점도 있다는데요. 떡볶이나 라면 등 매운 음식이 칼로리가 높은 음식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한 이런 매운 음식을 드실 때 우유를 드신다든지 밥을 많이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칼로리가 섭취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효과가 있긴 하지만 주의가 필요한 매운 음식. 많이 또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줄 수 있다는 한 남성을 만나봤습니다. 제가 매운 음식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2-3번 정도는 이제 집에서도 일 끝나고 집에서도 먹고 주말엔 또 찾아가서도 먹고 돈가스를 먹었어요. 매운 돈가스를 먹었는데 그게 너무 아픈 거예요. 막 위경련까지 오고 그래갖고 내시경 받았을 때는 이제 그 여기 식도 명치 쪽이 엄청 부어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의심되고 위 궤양이나 천공까지도 올 수 있다. 위염 발병 초기에는 별일 아닐 거라 여겼다던 그는 3년째 위염약을 끊지 못하면서 생활이 완전히 좋아하는 바뀌었다고요. 걸 일단 못 먹게 되는 것도 좀 컸고 피해야 되는 음식들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를 좀만 받아도 위부터 아파오고 저도 겁이 나서 이제 자극적인 걸 이제는 못 먹어요. 네. 이는 이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습관처럼 찾아 먹는 매운 음식은 언제고 우리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데요. 일단은 캡사이신 자체가 위나 식도, 점막을 자극을 해서 단순 염증부터 해서 심하면 궤양까지 점막을 손상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궤양이 심하면 복통을 유발하고 구토 증상, 이런 염증 반응에 대한 증상이 이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맵게, 더 맵게를 외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 위장장애가 생길 수 있게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캡사이신을 드시는 게 일시적인 스트레스 해소나 다이어트에 일시적인 도움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적절한 운동과 식이 습관이 훨씬 더 중요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빨갛게 물들인 매운맛. 스트레스든 다이어트든 어떤 이유에서건 적당히 즐겨야 제맛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고 믿기지 않지만 현실엔 존재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스터리 리부트.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는 그게 오늘의 새로운 종이잖아요. 공룡이 아나콘다가 헤엄치듯이 그런 모습은 상상도 할 수가 없죠, 한강에서. 크기도 굉장히 컸어요. 한 10m 정도? 그 많은 게 한강에 있다는 거는 물이 잘못됐다, 환경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생각들 할 거예요.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됐답니다. 서울의 중심이자 시민들의 휴식처인 한강에 괴이한 것이 목격된 건데요. 그것을 직접 봤다는 목격자를 어렵게 수소문에 만났습니다. 창가 쪽에 앉아서 노을 예쁘다 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한 요 정도에서 그 외국인 분들은 4-5분 정도가 뭘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많이 놀랬죠. 그게 왜요? 혼자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처음에 뭐길래? 굉장히 빨랐고 네. 크기도 굉장히 컸어요. 한 10m 10m 요? 거대한 진해 모양이었어요. 진해? 평범했던 퇴근길은 그것과 마주친 순간 잊을 수 없는 날로 바뀌었답니다. 지금까지도 생생하다는 그날의 기억. 생전 처음 본 뭔가가 한강에 나타난 겁니다. 기괴한 형태는 괴 생명체를 떠오르게 하는데요. 이 괴 생명체가 더욱 기괴한 것은 목격자와의 거리가 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대해 보인다는 겁니다. 오, 저게 뭐죠? 국내에선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을 가진 녀석. 그리고 굉장히 빨리 가고 있었고 물살 거슬러서 오고 있었어요. 살아있는 뭔가였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제가 봤을 땐 그랬어요. 더욱 소름 끼쳤던 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 녀석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 진짜인가? 뭐야? 모르겠는데 괴생명체 같은 아나콘다로. 아나콘다요? 얘는 무서워.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키우다가 그냥 매놨다고 이런 거 아니냐? 뱀처럼 생겼지만 토종뱀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외래종 뱀들 중에선 몸통 둘레가 사람 몸통보다 크고 몸 길이 역시 긴 거대한 개체들이 많은데요. 혹시 외래종 뱀이 방생된 건 아닐까? 먼저 그 생명체의 정체가 뱀인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대형 뱀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버미즈 파이톤이라고 하는 친구고요. 세계에서 가장 큰 뱀 중 하나로 꼽히는 친구입니다. 암컷 같은 경우에는 5m가 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워낙에 대형 뱀이다 보니까 대형 먹이들을 쫓아갈 때 헤엄을 친다거나 아니면 강을 거슬러 간다거나 하는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헤엄을 치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헤엄치는 자세가 만약 똑같다면 녀석의 정체가 아주 쉽게 밝혀질 것 같은데요. 기다란 몸통으로 물살을 가르며 헤엄치는 모습이 제법 비슷해 보입니다. 그렇네요. 그렇다면 그 생명체는 거대한 대형 뱀인 걸까? 인위적으로 약간 끊어진 것처럼 물결이 생기거든요. 물결이? 네. 헤엄치는 것 자체는 뱀처럼 보이는데 물결이 사방으로 계속 번지는 걸 보니까 뱀은 아니지 않을까. 아니라고요? 뱀은 파동이 생기지 않는 것에 비해 그 생명체는 움직임에 따라 파동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진짜 그렇네요. 그 생명체는 정말 뱀이 아닌지 야생동물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비중이 있는 신체 구조를 가지는 동물이 그렇게 움직인다면 몸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가라앉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뱀이었다면 물속에서는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저항이 있으니까 코를 바깥으로 내놓고 숨을 쉬면서 이동해야 되는데 정작 코는 물속에 있어요. 보통의 뱀이라면 몸은 물 밑으로, 머리는 물 위로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이 괴 생명체는 완전히 정반대의 습성을 가진 건데요. 그렇다면 이 녀석은 전혀 보지 못했던 다른 외래종인 걸까?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정확하게 이게 살아있는 생명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아니에요. 100%는 아니라고 봅니다. 충격적입니다. 분명 눈앞에서 빠르게 헤엄치는 모습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아니라는 전문가. 그렇다면 이건 무엇인 걸까? 녀석의 정체는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얼마 전인가 중국에서도 괴생명체라고 비슷한 거 있었는데 근데 건져 올렸더니 고무 이렇게 연결된 그게 빠져서 괴생명체를 보였다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침수가 잘 되니까요. 정말 별의 별게 다 떠내려오고 이쪽에 다 걸려요, 쓰레기들이 막.
중국 양쯔강에서도 괴생명체가 발견됐는데요. 이 괴물의 모습이 한강 괴생명체와 매우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괴수의 정체가 버려진 쓰레기로 밝혀지면서 허무한 결말을 맞았죠. 혹시 한강 괴수 역시도 어디선가 흘러온 쓰레기는 아닐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비슷한 모양을 한 실험체를 만들어 직접 한강에 띄워보기로 했는데요. 모든 준비는 끝입니다. 괴생명체가 출몰했던 동일한 지점에 실험체가 던져졌습니다. 결과는 과연? 우선 물에 잘 떠있긴 합니다. 그런데 잘 떠있기만 하고 괴생명체처럼 헤엄을 치며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과연 그날 나타난 괴생명체는 무엇이었던 걸까? 진실이 더욱 궁금해지는데요. 그런데 저거예요, 저거. 어떤 거요? 괴물이 요거예요, 노란 거? 네, 저거. 이것이 괴생명체의 본 모습이랍니다. 아무리 봐도 달라도 너무 달라 보이는데 왜 이것이 실체라 주장하는 걸까? 중간에 지금 이렇게 좀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한 40cm 정도. 저기가 잘렸던 거예요. 이제 묶어놓은 거예요, 지금 저거는. 남자가 주장하는 괴생명체 실체는 쓰레기 차단막. 하지만 양쪽이 단단히 고정돼 있는 상태인데요. 왜 하필 그날 끊어졌던 걸까? 차단막인데 저게 지금 최근에 큰 비가 와가지고 저렇게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저게 묶여 있는 거예요. 수위만 달라졌을 뿐 위치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괴수는 분명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진실은 무엇일까? 영상 분석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수면에 있는 물의 흐름을 보더라도 굉장히 빨라요. 빠르고 이 피사체는 곡선을 가지고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피사체다라고 판단을 하고 조금씩 앞으로 오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앵글하고 주변에 있는 구조물을 봤을 때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지가 않아요. 같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원근법상 가까이 오고 있는 건 아니겠죠. 괴생명체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 뿐 제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그랬군요. 실상을 알고 보니 다시 보이는 영상. 괴생명체? 이런 걸 먼저 떠올린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학습 효과겠죠. 유사한 어떤 영화를 봤다든지 요즘에 그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괴담, 사건에 대한 이야기, 괴생명체에 대한 사람들의 막연한 믿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작용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머리로는 괴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막연하게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믿음과 상상력이 더해진 것은 아닐까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을 흡수하고 받아들이다 보니 자신이 본 그 내용이 진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돼버렸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방송 그렇게 해도요. 근데 댓글에 분명히 올라올 겁니다. 뭐라고요? 그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짜는 그게 아니라 10건 중에 올라오면 2-3건은 분명히 그럴 거예요. 기분 좋게 즐거운 이야기, 야 그런 일이 있었어. 뭐 그런 정도의 그냥 재미난 이야기인 거죠. 우연과 믿음 그리고 상상력이 합쳐져 벌어진 한강 괴생명체 소동. 여러분은 영상 속에서 무엇을 보셨나요? 네, 한강에 나타난 괴생명체가 쓰레기 사단막이었습니다. 네. 좀 황당하기도 하고 허무하기도 한데 또 재밌네요. 그렇죠. 네. 뭔가 절묘한 우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는 마음에 상상력이 더해진 아주 재미있는 소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자, 다음은요. 우리 김주 아나운서가 준비한 스낵 뉴스에서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가장 뜨거운 이슈를 한 입에 먹기 좋은 스낵처럼 전달해드리는 모닝 스낵 뉴스 김주우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야기해볼 뉴스는 마시는 물입니다. 편리함과 간편함 때문에 집에서도 생수 대량으로 구입하시는 분들 많죠. 그런데 지난 9월 감사원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트나 편의점에서 흔히 샀던 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건데요. 아니 생수에서 발암물질이라니 이게 무슨 충격적인 얘기인가 싶죠.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감사원이 마트나 편의점 등 서울 소재 소매점 270여 곳을 점검해본 결과 101개 점포에서 페트병 물을 야외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매장 안의 공간이 여의치가 않아서 야외에 보관했던 페트병들, 이게 뭐가 문제인가 싶죠. 감사원은 페트병 생수를 여름철 날씨와 비슷한 직사광선과 온도에 노출시키는 실험을 진행했죠.
그 결과 총 3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인 안티몬이 검출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페트병에 담긴 물을 오랫동안 직사광선과 더위에 노출시키면 발암물질이나 중금속이 검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광선을 받게 되면은 플라스틱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화학물질들, 납, 카드뮴 같은 중금속도 나올 수가 있어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용기에다가 음식을 넣고 데우지 마라 그러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원리. 마시는 생수에서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이라니. 이거 정말 계속 마셔도 되는 걸까요?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접한 물관리 주요 부처인 환경부는 감사원에서 설정한 실험의 기준 자체가 너무나 극단적이었다면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어떤 기준으로 이 실험이 극단적이었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우리가 마시는 모든 물은 먹는 물 관리법에 따라서 위생과 수질이 관리되고 있죠. 또 행정규칙에는 포름알데히드는 리터당 0.5, 안티몬은 리터당 0.015mg만 초과하지 않으면 안전한 물이라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감사원의 실험에서 검출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중금속 안티몬의 양은 우리나라가 세워둔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양이긴 하죠. 우리나라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의심 많은 소비자들은 찜찜한 마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먹는 물에 대한 기준이 너무 허술한 건 아닐까요? 포름알데히드의 경우 호주는 우리나라 기준과 동일했지만 미국은 감시 기준 자체가 없었고요. WHO도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감시 기준이 없었습니다. 중금속인 안티몬의 경우 WHO는 0.02mg 미만을 감시 기준으로 세웠지만 우리나라와 호주, 미국 모두 WHO가 세운 감시 기준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으로 먹는 물을 관리해왔던 거죠. 세계 기준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엄격한 기준으로 먹는 물을 관리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보다 적은 수치라고 하더라도 야외 보관 생수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깨끗이 지울 수는 없는데요. 페트병에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라고 명시돼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 편의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인식하지도 않고 또 소비자들도 모르는 거지요.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관련 지도를 한다든지 보관, 유통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좀 더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될 거예요. 이어서 두 번째로 이야기해볼 뉴스는 바로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지난 9월 14일 함께 일했던 동료 영무원을 스토킹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 사건이 벌어지고 며칠 후인 9월 19일 경찰은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을 고려해서 전주환의 신상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는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지난 2010년도에 도입된 제도인데요. 그런데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검찰에 송치될 때의 모습과 경찰에서 공개했던 사진 속의 모습이 많이 달랐기 때문이죠. 피의자 신상 공개라는 것은 첫 번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에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해야 되는데 지금 보여주는 사진과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이걸 가지고 범죄 예방할 수 있어? 야, 이걸 가지고 과연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정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럼 이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실효성 있는 제도로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국과 유럽에서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바로 이 사진을 공개한다는 건데요. 신상 공개 시 신분증에 쓰인 증명사진이 공개되는 국내와 다르게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일명 머그샷이라고 불리는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머그샷이란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서 구금 과정에서 촬영하는 사진을 뜻하는 은어로 체포 후에 현장에서 바로 찍은 사진을 말합니다. 국내에서도 범인 식별을 위해 체포 후 이 머그샷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신상 공개 때는 이 사진을 사용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나라는 피의자의 인권을 굉장히 강조하고 보장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왜 범죄자의 인권은 강조하고 일반 국민의 인권은 소홀하느냐. 이런 비판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이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법, 제도적인 장치를 좀 고안해야겠고요. 나아가서 수사를 좀 명확하게 하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서 그것을 통해서 흉악범죄, 강력범죄, 성범죄에 한해서는 공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란의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 이 제도를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끔찍한 범죄를 더 이상 되풀이하지 않으려 함이기 때문에 보다 명확하고 세심한 기준을 세워 실효성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주인 없이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무인 점포. 주변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아요? 이렇게 아무 상관 없이 살 수 있다는 게. 처음에는 조금 적응이 좀 필요하지만 한동안 하다 보면 편하다. 편리성 덕분에 사람들이 선호하다 보니 가전제품, 식당 등 다양한 분야의 무인 점포가 등장했습니다. 이곳도 24시간 무인 카페고요. 무인 매장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인 점포 어떤 모습일까? 이용해봤습니다. 쥐포부터 시작해가지고 오징어, 먹태, 간편식품까지 와 여기 다 있네. 구매의 편리성은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근데 이걸 그냥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도난을 어떻게 예방하지? 지켜보는 관리자가 없다 보니 물건을 훼손하는가 하면 취객이나 노숙자의 숙소로 변질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엔 경기도 일대에서 연쇄 절도 사건도 발생했는데요. 범죄의 표적이 되어버린 무인 점포. 보안이 취약하다 보니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범죄. 하루 평균 13건 발생. 1년 사이에 무인 점포 절도 사건이 85%나 증가했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무인 점포 꼭 필요한 걸까요? 관리 문제로 문 닫는 점포들이 늘면서 지방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 또한 고충이 있답니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손예담 씨는 최근 가족들에게 6시간 정도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힘들어요. 시골이다 보니까 알바생 구하기가 힘들고 그다음에 또 요즘에 인건비가 너무 세잖아요. 이제 제가 주간에는 거의 16시간을 해요. 손부터 발바닥까지 여기가 이게 띵띵 부어가지고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왜 이거를 했나. 최근 무인 점포를 고민하고 있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는데요. 근데 이제 무인 점포 하다 보면 이런 거는 나만 하지가 않겠죠. 첫째, 또 담배에 대한 그런 욕심 있는 친구들은 넘어서 담배를 또 가져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편리하지만 범죄에 악용되는 무인 점포.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걸까? 양심 거울을 부착하는가 하면 방범시설물 점검에 나섰습니다. 27일엔 민간 업무 협약식도 진행됐는데요. 보안성을 위해 정부와 민간업체가 손잡았습니다. 한국의 ICT 기술을 접목해 안전성을 높인 스마트 점포. 범죄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편의성도 높였다네요. 네, 제 뒤에 있는 점포가 안전성은 강화하고 편의성은 고려한 완전 스마트 점포입니다. 제가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완전 스마트 점포는 과연 안전할까요? QR코드를 출입 리더기에 스캔해 주세요. 출입하기 위해선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 본인 인증을 한 다음 신용카드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여기 QR 입장하기. QR코드가 나오면 입장 가능합니다. 2025년엔 코로나19 당시 사용했듯이 흔들면 나오는 QR코드로 출입할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라네요. 자, 드디어 들어갑니다. 오, 신기하다. 실증 환경을 구축한 무인 편의점. 물건을 직접 구매해봤습니다. 하지만 계산대가 없습니다. 이거 계산 어디서 해요? 그냥 나가면 돼요? 예, 여기서 계산할게요. 여기서 계산하면 돼요? 핸드폰 열어보시면 여기 네? 핸드폰에 자동으로 결제가 되셨을 거예요. 지금 여기 나오면서 결제가 됐다고요? 네네네. 자동으로 결제가 된 건데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출입부터 상품 구매, 결제까지 전 과정이 논스톱으로 이뤄진답니다. 구매자의 동선을 감지하고 상품을 인식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보안 기술 어디까지 가능한 걸까? 음료수를 꺼내 시원하게 마신 후 조금 남긴 상태에서 제자리에 넣어놨습니다. 출구를 통과하지 않은 채 물건을 밖으로 던져도 봤는데요. 그 결과 상품의 중량을 측정해 자동 결제된다고 하네요. 소상공인 안전을 위해 무인점포 대상 지능형 CCTV 시스템과 출입 인증 시스템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의 안전과 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안전한 무인점포 산업 조성을 위해서 기술과 그다음에 자금적인 부분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성 확보로 더 이상 범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티끌 한 점 없이 맑고 청명한 가을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곳이 있습니다. 2022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그중 유독 줄이 길게 늘어선 곳이 있었는데요. 쌀가루로 빵을 만드는 게 신기해서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줄 서서 한번 먹어보려고요. 겉보기에는 여느 소시지 빵처럼 보이는데 쌀가루로 만들어졌다고요? 우리 쌀로 만들어진 소시지 빵. 한번 맛봐야겠죠? 어떤 맛일지 궁금한데요. 달달한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는 쌀가루는 쌀을 물에 불린 후 건조 재분해야 했지만 이제 쌀가루 전용 품종이 개발돼서 밀가루처럼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요. 속이 부대끼고 소화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쌀로 만든 빵을 먹으면 그래도 더 속이 편하겠죠.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은 곳은 또 있었습니다. 농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 박람회장 한가운데 주렁주렁 매달린 방울토마토. 이 기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농업 4세대 스마트팜 기술인데요. 보시면 식물에 이제 반도체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칩을 꼽으면요, 저희가 물의 양을 측정할 수 있어요. 물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확인을 하면은 펌프를 통해서 물을 공급합니다. 농작물이 언제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지 확인 후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첨단 기술인데요. 기존에 토마토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것만 생각하고 왔는데 좀 색다르게 키우는 거 보니까 관리도 되게 잘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접근하기가 쉬워질 것 같아요.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을 농업에 접목해 효율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저기 앞에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메시지 하나하나 정성껏 눈에 담는 학생들. 대체 어떤 내용이죠? 우리나라가 원래는 식량 자동차를 탔었는데 지금 점점 하락하고 있다는 게 나왔다는 표현이에요. 기후 위기 속 농업의 중요성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오히려 우리가 가장 급한 식량과 농업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농업의 미래에 대한 전문가들의 컨퍼런스와 농업에 종사하려는 청년 세대를 위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준비돼 있다는데요. 최근 몇 년간 저희가 코로나19라든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를 겪으면서 식량 안보의 중요성이나 농업의 중요성들이 점차 인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우리 농업과 농촌을 간접적으로나마 도시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런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주말 농업의 알찬 매력에 빠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파란 하늘과 어우러지는 오색의 단풍, 거기에 선선한 바람까지 뭐 하나 흠잡을 게 없는 완벽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바깥 활동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날씨지만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작은 불씨도 세심하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